오늘부터는 소프트웨어 공학과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공학이 뭔가 하면 소프트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것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프트웨어 공학을 먼저 넘어가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위기가 먼저 나와야 된다. 위기는 첫 번째, 요즘 프로그램의 규모나 복잡성은 더 필요하고 그중에서 개발 비용 다 급증했잖아요. 근데 이에 대한 관리의 부재로 인해서 품질은 저하되고 유지 보수 비용이 급증하는 현상, 거의 우리나라 똑같죠. 그래서 문제점을 보시면 비용 초과, 이건 유지 보수 초과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하드웨어 비용보다 소프트웨어 비용이 더 올라갔다. 그리고 일정 지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성능 저하, 요구성을 만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반복도 있고, 표준화, 통은 반복도 있고, 툴, 그 다음에 품질 보증 체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방법을 통해서는 어떤 구조 방법을 통해서 체계화를 시켜놓는 거에 하는 거고, 표준화를 통해서 어디나 소프트웨어나 개발할 때 표준을 작성해서 정착과 활용하는 거고요. 도구를 활용해서 개발 속도나 관리를 편하게 하는 장점. 그리고 품질 보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성, 성능 저하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학의 정의는 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수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 이런 정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품질, 생산성, 일관성, 제한성 있습니다. 구성 요소는 뒤에 나올 거니까 보고 넘어가시죠. 품질과 생산성을 위한 트라이앵글 해보서 기술과 인력과 프로세스 관점에서 해야지 좋은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개발 프로세스 단계는 요구 분석, 요설 개태 요구 있고요. 넘어갈게요. 첫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하기 위해서 아까 표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표준에 대해서 어떤 개발 공정에 대한 표준이나 그런 것을 나온 걸 소프트웨어 이 부기하고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 부구는 공학자, 그러니까 개발자가 알아야 될 지식의 범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건 아까 소프트웨어 공학 위기와 똑같은 문제니까. 그래서 요구사항 관리, 설계, 개발, 테스트, 유지 보수, 그 다음에 형상 관리 프로세스, 툴, 방법론, 품질 이런 게 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앞에 말씀드렸던 거 이런 게 다 나오니까 하면 되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 위에 이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전문가 실천, 경제학, 컴퓨터 기반, 수학적, 공학적 방법. 여기까지가 1.0이고 여기까지가 3.0 보시면 되고, 비교를 하신다면 이건 엔지니어링이고 이건 관리다. PM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또 표준이에요. 아까 표준이 나오면 표준 뒤에 또 나올 텐데, 여기서 지식 체계한 관점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PM 복은 PM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5가지 아니라 10가지 지식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프로젝트 관리에서 또 나올 거니까 넘어갈게요. 바복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리복은 요구사항 관련. 요구사항 보고 다시 보시면 돼요. 이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방법론은 아니고요. 모델이 나옵니다. 모델이란 것은 소프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추상화된 어떤 형태를 가지고 그걸 정의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개발 시 타당성 검토부터 개발, 유지보수, 폐기 전 과정을 생명주기로 정의하고 체계한 모델.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개발해야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면 더 효과적일까 만든 것이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구성들 보시면 타당성 조사하고 요구 분석하고 설계, 개발, 테스트, 유지보수, 폐기까지 전 생산 공정이 라이프 사이클 있는 게 SDS고 이게 그래서 그 대표 모델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모델이 있고 폭보수 모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구 분석 설계 테스트 각 단계별로 내어가는 것을 폭보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구서 분석이 안 되고 위험 관리가 부족하니까 요구사항 측면에서는 먼저 모델 같은 거 쭉 만들어 놓고 수정하는 프로토타이핑 모델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위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위험을 중점으로 된 나선형 모델이 발생합니다. 계획, 계고 이렇게 더 가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소형인가 반복해서 반복한 게 개선도 모델이 있고 이걸 가지고 마지막엔 점진적 형태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클리닝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폭포수 모델 보시면 폭포수 모델은 고전적 패러다임으로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개년도는 기술 위험이 낮고 유사 경험이 있는 경우 간단하고 해본 경험이 있으면 그냥 이 절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빨리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폭포수 모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한 단계씩만 올라가는 게 특징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선형 모델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이 모델 중에서 위험을 개선한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면서 발생하는 위험, 일정 지연, 그 다음에 인력 탈퇴, 그 다음에 발생하지 못했던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돌면서 전진속도 완성하는 모델이 나선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시스템이 위험 부담이 큰 시스템이 적절하다고. 그러니까 이 구성도일 때 이거 구해야 돼요. 계획, 위험 분석, 개발 및 검증, 고객 평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는 것이 나선형 모델이고 여기 프로토타입 몇 개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나중에 들어가면 이게 똑같이 그림 반복형 모델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선형 모델은 딱 하나 기억하시는 게 위험을 검증하는 것이 틀리다. 그리고 프로토타이핑 모델은 하나 기억하는 게 모델 하우스. 우리 아파트 사기 전에 아니면 보기 전에 모델 하우스를 보고 이 집 구조감이 이렇게 돼 있는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구매 날이 경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개발자나 사업자가
것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대로 개발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평가받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것을 프로토타이핑 모델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모형 시스템을 신속히 개발하고 제공한 다음에 보완하는 프로세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발하는 데는 비용이 있고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실험적 모델하고 진화적 모델이 있는데, 실험적 모델은 모델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건 폐기합니다. 완료되면. 근데 진화적 모델은 모델 만들었잖아요. 그건 저희 건축 완료됐잖아요. 이걸 가지고 개발이 들어갑니다. 이게 진화적 모델과 실험적 모델의 차이점이에요. 지속적으로 발전, 의사소통 도구만 활용, 이거고, 그 다음에 높은 스포트를 개발하기 위한 반복적 계속 하는 모델인데, 요구사항 일부분 또는 제품의 일부분은 반복적으로 개발해서 최종 시스템을 완성하는 모델. 그래서 폭포수, 원형 모델하는 게 그거만 나사형 모델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모델로 나눌 수 있어요. 중분, 그 다음에 진화적 두 가지 모델로 나눌 수 있으며, 중분형 모델은 이건데, 이거 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각각의 파트별로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거고, 또 하나 진화형 모델이 있으면 이게 단계별로 가는데 이 단계별로 개발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나 제품 일부분을 반복적으로 개발하면서 확대하는 방법. 여기 보시면 각각의 요소 1요소, 2요소, 3요소가 있잖아요. 이것을 각각 개발하는 거예요. 여기 하청 1 주고 2 주고 3 주고 해서 이 개발이 공정에 따라 반복되는 모델을 중분형 모델이라고 그러고, 진화형 모델은 핵심 부분 먼저 개발한 다음에 각각 구성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모델. 보시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신 이거하고 이거 그림을 보시면 이 설계하고 각각 설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각각이 따로 들어가서 돌아가는 모델이니까 이게 완전히 다 이렇게 이게 하나 안 끝내도 그냥 병렬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이게 끝나갈 수 있잖아. 이게 끝나야 되니까 이게 병렬적으로 직렬적으로 간다는 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증균형 모델은 반복적 수행 경우 증분을 반복하면서 병행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진화형 모델은 릴리즈 계획 같은 게 해야 되잖아요. 불분명한 거고 여기가 막히면 끝나잖아요. 여기가 막히면 이상해지니까 여기서 계획을 다 짜야 돼요. 그리고 SDLC에서 RAD라고 있는데 Rapid Application Development하고 빠른 개발 기간 내에 개발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빠른 개발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빠른 개발을 위해서 이게 갭을 없애야 되죠. 그래서 고객 참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사람이 어느 정도 짜는 것보다 이 그림을 그려갖고 빨리 개발하는 도구, 케이스 툴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요 프로세스는 고객 참여 측면에서 고객과 함께 분석하고 설계하는 JRP 요구사항 분석이 있고, JAD 같이 개발하고 평가하는 JAD 있고, 컷오버 그냥 넘기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냥 에자이언 뒤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클린룸 모델은 이 핵심을 먼저 개발하고 계속 정전식으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특징은 핵심 영역을 최초로 개발 후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해서 피드백 되겠죠? 통해서 반복 후 개발하는 모델. 그리고 이것이 반복적 개발 프로세스이고 핵심형을 최초 시행한 프로토타입 개발하고 이걸 통해서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중요 키워드는 블랙박스, 상태박스, 클리어박스가 있어요. 이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요거 분석하고 뭐 시나리오 통해서 뭐 개발 위반하고 뭐 평가하고 개발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긴 충차되고 추가 서술하고 전진적으로 이거 다 똑같은데 지금 개발하고 그다음 검증 방법이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이걸 하는 것이 박스 구조 상태입니다. 블랙박스는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고 상태박스는 흐름도 표현한 거고 클리어박스는 재흐름까지 다 표기한 겁니다. 함수 등가성이란 명시의 입력과 출력의 대응 관계를 정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대응 관계입니다. 그냥 V 모델형인데 이 V 모델형인 게 나중에 테스트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베리피케이션은 여기선 건중과 테스트, 이 건중과 테스트, 베리피케이션은 밸리데이션까지 하는 거고 이게 좌측이 개발자 관점이고 이게 사용자 관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 분석하고 인수 테스트가 연결되어 있고 그 각각 단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VMV까지 똑같은데 베리피케이션은 만족하는지 사용자 관점이 말씀드렸죠. 설계 개발자 관점이하고 워크스. 그래서 기법은 개발자 관점이고 워크스 동료 검토 있고 상위 레벨은 밸리데이션은 단위 테스트, 상위 테스트, 인수 테스트까지. 그래서 일정 중심 모델은 그냥 일정만 맞추는 개발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진화적 출시 모델은 반복적으로 개발해서 나가는 모델입니다. CQ SDLC는 전에 했었죠. 지금 SDLC가 요구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유지부터까지 가는데 여기에다 보안을 끼워 넣은 게 CQ SDLC다. 그것까지 아시면 되죠. 이거 뒤에 말했죠. 마이크로 SDLC는 나왔죠. 그 다음에 개혁 평구치, 그 다음에 CLSP, 7터치 포인트까지 있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방법론이에요. 이렇게 아까 모델 보셨잖아요. 모델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만든 게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방법론에는 설계 문서 같은 게 있어요. 설계 문서와 산출물 어떻게 할 그런 게 다 추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방법론에서는 먼저 나오는 것이 구조적 나와요. 구조적 방법론은 우리가 말했던 절차적 방법론과 똑같이 하는 거고, 그게 그 다음에 정보공학 방법론이 나오고, 데이터 중심. 그 다음에 나온 게 객체지향이 나와요. 객체지향. 그 다음에 나온 게 CBD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라인 나오고, 이렇게 나가는 거군요. 일단 먼저 보실 것은 구조적 방법론이고, 절차에 따라서 분석하는 분석 이론에서 분할과 전보고 탑다운 방식으로 설계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석 설계 이렇게 가는데 각각에 대해 쓰인 용어는 아직까지 지금 쓰고 있으니까 몇 가지 이런 키워드 같은 건 기억해 놓으세요. 데이터 사전, 데이터 흘른도, 데이터 플로우, 그리고 NS 차트, 테이블 명세, 지금도 이런만 쓰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정보공학 방법론은 데이터 중심으로 나가는 거고, 기업 전체 기업 부분을 정화된 기업 상황이 통합시키는 데이터 중심 방법론이요. 정보 시스템 분석을 위한 전 과정을 데이터 중심으로 정형화시킨 절차적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은 기업 중심, 비즈니스 중심이고 ISP 4단계 처음에 분석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차이점을 보시면 구조 방법론은 몰랐는데 ISP 개발 전에 분석하는 단계가 없나 봐요. 기고 업무 분석, 데이터 이거 있고 시스템 설계 다 똑같고 구축, 코드 생성 캐스툴, 구지보수 하는 건데 장점 단점 이해하고 용이하지만 구조적이 근데 비즈니스 거짓적 단점이 부족하고 정보공학은 데이터 관점에서 산점을 쫙 겪고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즉 구조적 방법론에서 이렇게 개발했던 거 있으면 이것을 기업이나 데이터 중심으로 좀 더 확대한 것을 정보공학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갔네. 정보공학 계획을 세우고 분석, 설계, 구축까지 하는데 이게 먼저 들어간 게 계획이 먼저 들어갔죠. 여기 보세요. 요구 방 수지였고 ISP가 왔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BA, 베이스에 있으면 그냥 그 정보공학 방법론에 말만 비튼 거예요. 그래서 ISP가 여기서는 ISP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죠. 그래서 데이터와 프로세스 두 가지 관점이 나왔고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고 프로세스는 이렇게 관점이 나왔다는 표시예요. 그냥 어머니 당연히 보시고 IS 넘어가시고 이건 뒤에 ISP, ESP는 뒤에 경영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ISP는 전략 수입이고 이건 전체 가시하다. 이거 말씀 되고요. 그 객체지향 방법론은 현실 세계의 객체 다 아시죠? 객체지향은 자바 쪽에 쓰이는 언어이긴 하지만 객체지향 방법론이라고 불러요. 속성과 메소드 결합된 형태로 나눈 거.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 그리면 이것을 머리, 이것을 가슴, 이것을 손, 발 이렇게 하는 걸 이걸 속성이라고 어떤 액션에 대해서 그걸 메소드라고 불러요. 그것을 통해서 분리해놓고 그걸 만들어놓고 표현하는 방법이 객체지향 방법론이고 이 객체지향 방법론이 왜 개선이 좋게 된 이게 옛날부터 구조적 방법론보다 이게 좋아진 고품질 되는 것이 이렇게 다 요소들 나눠주니까 이걸 가지고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높아져요. 이게 화이트 박스 유즈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그렇게 되는 게 재사용 방법이고 객체지향 방법론이고 이건 다 읽어보시면 되고
이건 구조적 방법론에 의해서는 위기 필요성이었고 프로세서 중심으로 나간다고 했잖아. 이건 데이터 플로우, 프로세스하고 데이터 중심으로 나갔다. 정보공학, 비즈니스 관점으로 이동했다. 객체 지역 방법은 현실 세계까지 오브젝트 재사용 보시면 되고 이거 그래서 객체 지향 구조에서는 기능 중심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다 표시하고 개념들 보시면 아까 사람이면 표시해놓고 속성과 메시지를 구현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메시지를 던져잖아요. 그걸 메시지하고 사람 사이 관계를 릴레이션이라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추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흑인, 백인, 뭐 황인 저거 추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상위 클래스 말씀드릴 수 있으며 그 황인에 대해서 상속받아갖고 한국 사람을 만드는 것을 상속이라고요. 그래서 클래스한 어떤 집단에 속한 속성과 행위를 정의한 겁니다. 그리고 객체는 개인에 속한 건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행위, 액션. 메서드는 그 액션이지 그냥 반복이고. 이거 객체에 대한 특징 개념도가 있는데 일단 캐슐하는 어떤 메서드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딱 감싸왔고 이게 내부 동작을 모르더라도 일단 이게 메소드 이게 외부 동작은 동작 요소는 논장하는데 내부 요소는 몰라도 돼요. 포토한 사람이 그러니까 캐슈얼 통해서 하는 게 캐슈얼하고 그것도 정보 은닉도 되는 게 이것을 접근 지정자라고 들어보셨죠. 접근 지정자를 통해서 숨기고 싶은 요소를 숨기니까 그걸 통해서 표현 데이터는 정보가 얻기 가능해요. 그리고 추상화는 아까 말했던 황인, 한국인처럼 이것을 집단 내에서 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성은 동물 나누고 사람, 동물, 개 다시 볼게요. 사람, 개 이렇게 나누고 걷는다는 거 다 동의한 게 있잖아요. 동의하기 걷다는 거 있잖아. 근데 개는 걷다 하면 이게 네 발로 걷고 사람은 두 발로 걷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걷다는 거 말을 다른 의미에 따라 수행시키는 것을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그 상속성이한 이 황인에서 뭐 한국인처럼 그 요소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코가 납작하다. 그거 같이 보면 코가 납작하잖아요. 같이 상위 아버지의 특징을 같이 물려받는 것을 상속성이라고 합니다. 캐슈라 추상화 캐슈 다시 볼게요. 이게 접근 지정자입니다. 접근 지정자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정보 언니까지 된다고. 이것을 영어 쪽을 다 한번 보세요. 한번 거기 정보 언니 있고 인포메이션 하이딩이었고 한번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추상화, 기능 추상화, 자료 추상화, 제어 추상화. 추상화 하면 그걸 통해 호출할 수 있죠. 그 다양성으로 정하는 거,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버라이딩은 올라탔잖아요. 객체에 올라탔는데, 잘못 풀었네. 메소드는 같으나 아규먼트나 리턴 타입이 다른 경우, 오버라이딩이한 자스 클래스에서 재정의한 경우. 일단 저는 이게 두 의미가 똑같아갖고 아직은 헷갈리는데 또
로딩은 부하잖아요. 부하를 주다. 올라테니까 부하를 주니까 이것을 객체 인자값이 다르다. 인자가 많으니까 부하를 주다고 외웠었고요. 라이팅은 아버지 올라탔다고 외웠고 재정했다. 아버지를 재정했다. 라이팅이 올라탔고 재정이 했다 그냥 외웠거든요. 그냥 이게 헷갈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알 재정이. 그래서 그냥 로딩만 아규멘트가 많다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보 언닉, 인포메이션 하이딩, 상속성 허용하는 거, 상위 요소 허용하는 거, 그리고 객체 이렇게 돼 있고 반번호는 저는 OSE, ONT, 보치 있는데 이건 보기만 해요. 그냥 읽어보기만 해요. 유즈 케이스, 모델링, 그 다음에 디자인, 설계 방법 보시면 돼요. 객체 지원 반번론의 절충 묶음 필요 없고 일단 요건 정의하고 이거 다 똑같아. 이거 이유만 바꾼 거 설계 구현. 그래서 뭐 객체 동적 개동기 이렇게 만든 다음에 콘테스트까지 한다. 객체 다이어그램 만들고 상태 만들고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만들고 잘 흐르는 만든 거 만들고 가면 보시면 되고요. 보면 되고 이건 객체 지향 설계 5원칙이에요. 이 5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객체 지향을 개발할 때 코드가 난잡하고 복잡해지는 특징이기 때문에 재사용성과 유지보송 향상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래서 낮은 응집도, 결합도, 낮은 결합도, 높은 응집도. 응집도란 말은 하나의 매트 나올 건데 나중에 말 건데 하나의 매트 동일한 기능이 같이 붙여 있는 거고 결합도는 외부의 요소에 의해서 호출되는 게 많이 결합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온 건 단일 책임 원칙이고 단일 책임 원칙 한 가지 종류만 이 그림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책임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림이 나온 건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그림 이렇게 둘게요. 여기 로그인이 있어요. 로그인 메소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세션 밸리데이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로그인 여기까지 괜찮잖아요. 근데 또 이상한 게 또 들어가 있어요. 또 저기 감가상각 또 어쩌든 에러 처리 다 때려 바꾸면 복잡해지잖아요. 이런 것들 각각 기능을 각각 분리해서 한 기능에 단 하나의 기능만 쓰자. 그게 단일 책임의 원칙이고요. 개방과 폐쇄의 원칙은 확증에 대해서는 개방, 변경에 대해서는 폐쇄해야 된다는 원칙이고 이것이 아마 객체 기반 프로그램에서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를 통해서 저희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었고 여기 황인종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을 상속시켰고 한국인 외놈들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황인종의 어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확장에 대해서는 개방이 한 것은 하나의 인종을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인종을 확장에는 개방시켜 놨어요. 하지만 거기 적인종 또는 딴 인종을 만들거나 여기에 변수 같은 거 추가해서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개방되어 있지만 변경에 대해서는 폐쇄되어 있어요. 변하는 것과 변화되지 않는 것을 엄격히 구분하고 나누지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는 원칙이고,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은 이거 인터페이스의 단일 책임 원칙과 똑같아요. 인터페이스도 하나의 클래스는 아니지만 그 비슷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많은 기능을 넣으면 그것도 그에 따라 또 상수를 만들고 추상을 만들어야 돼요.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상속받은 클래스는 또 계속 그 정의된 클래스를 구현해야 되고 복잡해지죠. 그래서 분리하는 게 원칙이고, 리스코프 취향 원칙은 이 메소드를 보시면 서브 타입은 언제나 기반 타입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됨. 서브 타입은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본다요. 그다음에 기반 타입은 일반 클래스, 인플레 타입 만들되고, 이게 기반이고 이게 거꾸로 썼네. 이게 거꾸로 썼네. 이게 기반이에요. 이게 기반이고 파생이에요. 파생. 여기에는 요소들을 알면 이 구현체를 몰라도 클라이언트는 호출해서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리스코프 치안의 원칙이에요. 말씀드렸고 한마디 말씀드렸고, 이 클라이언트는 외부잖아요. 외부가 어떤 투지 저장을 통해서 호출하려는데 이것이 될지 이거 될지는 이것은 알아서 호출하는 거고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몰라도 이 기반만 호출해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알면 구현체 밑에 파생 클래스를 몰라도 사용하는 거. 추상을 통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의존관계 역전의 원칙에 의한, 밑에 그림 봐세요. 템플릿이나 이거 인터페이스 봐요. 인터페이스 뷰, 리시브. 클릭 속기지 호출할 때 이놈을 1번과 2번이 있어요. 근데 1번을 사용해야 되고 2번은 하지 말란 거예요. 그래서 자주 변경된 클래스에 의존하지 말고 추상이나 인터페이스에 의존해야 된다는 원칙. 호출하는 사람이 클라이언트는 구체 클래스가 아니고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에 의존해야 돼. 그래서 SRP 단일칭의 단일 원칙 간단히 읽어봐요. 변경의 원인 찾아야 된다. 이거 보시고 기능을 맞는데 이거 잘라 보인다. 이렇게 자른다. 그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은 인터페이스도 잘라야 된다. 그리고 이중관계 역전의 원칙은 클라이언트가 요놈을 호출하지 말고 이놈을 이놈을 호출해야 된다. 이놈은 안 된다. 파생 클래스를 참조해서는 안 되고, 파생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는 하나의 추상 클래스만 해야 된다. 이것만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협업. 그리고 리스코프 치안의 원칙은 자식 타입인 부모 타입 클라이언트 측면에서 상위 클래스를 호출하면 자동으로 어떻게 대처가 가능하다는 원칙이에요. 그냥. 개방과 폐쇄의 원칙은 말씀드렸잖아요. 확정해놓은 개방되고
변경에 대해서 최소한의 말씀고. 그리고 CBD 방번론이라는 게 있는데, CBD 방번론은 지금까지 객체 지원 방번론을 통해서 모듈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사용하는데, 이거 기능 만들 때마다 계속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걸 모듈화 시켜놨어요. 라이브러리 모듈화 시켜놓고, 이걸 통해서 조입을 통해서 생산하는 게 CBD 방번론이에요. 이미 개발된 컴포넌트 모듈을 조입해서 객체의 단점인 재사용성,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극대화한 개발 방법론이에요. 컴포넌트는 DLL, SO8 같이 아예 공개된 그런 체계 보시면 되고, 블랙박스 유저라고 불러요. 왜냐면 이것이 왜 그냐 하면, 이 모듈 컴포넌트라는 게 공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컴포넌트 빌드된 상태에서 그냥 제공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 조입하니까 이걸 통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블랙박스 유저를 부르고, 객체 지향 방번론은 개발 통해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이트박스 유저라고 불러요. 그리고 생산성, 재사용 편의성, 실행 기반의 재사용한 게 라이브러리, 모듈과 기반의 재사용, 마지막 편의성. 그리고 개발 방법의 정의돈 개념도가 이렇게 있는데, 도메인 분석이라는 건 요구 분석이나 그걸 통해서 공통적인 요구성을 추출하는 걸 도메인 분석이라고요. 그래서 설계 분석하고 공통된 컴포넌트를 추출하고 설계했으면 인증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치하는 그런 데서 컴포넌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메이브냐고 보시면 되고요. 메이브 레퍼지토리얼 보시고, 이 개발 지금 현재 프로덕트에서 개발할 때 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통해서 개발하는 게 CBD 방법론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쪽까지는 공통적, 이것은 프로젝트별로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프로젝트 진행할 때 이미 개발된 컴포넌트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기반을 설계하고 조립하고 이걸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 유효조 발생하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겠죠. 반복적인 개발 프로세스하고 조립해갖고 하는 거. 요구사항 분석, 컴포넌트 설계 뭐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설계 다 똑같은데, 컴포넌트 설계하는 방법이 있어. 뭐 DLL 뭐 그런 거, 코드 그런 거. 이건 종류는 한번 보세요. 말미쓰기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데 잘 CBD는 잘 쓰지 않으니까 개념을 아시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나아요. 기억 말미쓰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라인은 객체 지향 만들었잖아요. 그냥 CBD도 만들었죠. 모듈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도메인을 통해서 공통 요구사항을 추출해서 만든 게 있고, 지금 변경되는 내역이 또 있잖아요. 공통되는 영역을 코어 어셋을 만든 거 이미 만들었잖아요. 근데 코어 어셋만 결합하면 CBD가 똑같아져요. 그렇죠. 변경되지 않는 요소를 따로 개발하고 그걸 같이 결합하는 게 프로덕트 라인이고, CBD 똑같이 사용하죠. 연장선상에 볼 수 있다고 했고, 코드 랩이 아닌 비즈니스 랩에서 특별, 개발 방법 유닛, 융합, 도메인 공학, 공통성과 가변성을 추출해갖고 코어스로 개발. 전략적 재사용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그림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부품 코어 공통된 요소 개발할 때
새로 개발하는 거, 기업 프로덕트별로 동일한 제품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조직적 관점에서 하는 거 세 가지가 있고, 코어스 디벨롭먼트 프로덕트 신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개발과 별도로 개발 중에 나올 수 있음. 새로운 개발이 나올 때마다 계속 리프레시됨. 변경이 일어나죠. 그리고 세 가지 방법인데 프로액티브 방식, 리액티브 방식, 먼저 개발하고 하는 거. 그리고 리액티브 방식은 비용 저번 이미 만들은 거 갖고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크리멘탈은 계속 반복하는 거. 그 프로덕트 라인이 이 관점에서 비용이 초반엔 비용이 크게 들지만 나중에 가서 비용보다는 이득이 많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코어셋을 도면마다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초반에는 비용이 크게 들지만 나중에 이득이 크니까 베네핏이 크게 되니까. 자, 프로젝트 여건이었고 PLE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피처 모델이었고 가변성에 대해서 만드는 문제예요. 그냥 이것도 프로덕트 라인에 하나 볼 수 있고, 이거 폼 반문을 위한 게 있거든요. 이게 목소리 너무 힘드네요 제가. 자, 여기 SCP 제 반번론까지 끝내고 마칠게요. SCP는 4차 산업혁명에서 쓰는 것으로 그냥 공정 쪽에 쓰이는 그냥 프로덕트 라인이 생각하면 돼요. 똑같아요. 넘어가시고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